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생각해보라. 다른 행성에 발을 딛는 것, 화성에 도달하는 것. 하지만 이 승리는 동시에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 도착한 최초의 인류는 다시는 돌아오기 위해 발사되지 않을 로켓의 승객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화성 착륙은 이 역설의 시작에 불과하다. 여정은 2억 50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 하지만 진짜 불가능은 귀환에서 시작된다. 귀환 이륙에 필요한 50m 톤의 연료를 화성에서 직접 생산해야만 한다. 이것은 영하 125도 섭씨의 환경에서 꼬박 2년 동안 쉬지 않고 작동해야 하는 공장을 의미한다. 단 하나의 고장도 귀환 티켓을 즉시 불태워 버린다. 하지만 이 문제조차 진짜 질문을 감추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인 임무인가? 아니면 현대판 유배인가? 만약 당신도 이 편도 티켓 뒤에 숨겨진 가혹한 공학을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라. 왜냐하면 잠시 후에 보게 될 것들은 영웅적 행위와 무력감 사이의 그 가느다란 경계선을 당신에게 남김없이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시작한다.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보라. 모든 위대한 탐험을, 미지의 땅으로 향했던 모든 원정을, 해도가 그려지지 않은 대양을 건넜던 모든 항해를, 정복되지 않은 산의 정상으로 향했던 모든 등반을, 그들 모두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탐험가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마젤란의 선원들은 세계를 일주하고 1522년에 스페인으로 귀환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고 베이스 캠프로 다시 내려왔다.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은 달에 갔고 일주일 뒤 태평양에 착륙했다. 하지만 화성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화성은 인류가 이전에 마주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깨닫고 있다. 붉은 행성에 발을 디딜 최초의 인류는 탐험을 떠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들은 편도 여행을 떠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당신은 첫 번째 가혹한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 화성은 달과 같지 않다. 달은 우리에게 매우 가깝다. 우주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그저 뒷마당일 뿐이다. 지구로부터 약 38만 400km 떨어져 있다.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은 그곳에 단 3일 만에 도착했다. 발사부터 태평양 착륙까지 모든 임무는 길어야 8일에서 12일이 걸렸다. 그들이 달 표면에서 지구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볼 수 있었다. 검은 하늘에 떠있는 푸르고 하얀 구슬 같았다. 그들은 결코 집에서 며칠 이상 떨어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화성은 완전히 다른 우주다. 평균적으로 지구로부터 약 2억 5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이 숫자마저도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평균일 뿐이기 때문이다. 실제는 훨씬 더 복잡하다. 지구와 화성은 태양 주위를 각기 다른 속도로 도는 두 대의 차와 같다. 때로는 같은 차선에서 나란히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경주장의 완전히 반대편에 있기도 한다. 가장 가까워지는 위치를 충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에도 둘 사이의 거리는 약 500만 킬로미터다. 달보다 140배나 더 멀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즉 태양의 반대편에 있을 때 거리는 4억 킬로미터를 넘어선다. 이것은 지구에서 달까지 1,000번 이상 왕복하는 것과 같다. 이 끊임없이 변하는 거리가 화성 임무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만들어낸다. 바로 타이밍이다. 이 거대한 거리는 문제의 시작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진짜 어려움은 이 거리를 언제 어떻게 건너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발사창이라고 부른다. 당신은 원할 때 아무 때나 화성으로 로켓을 쏠 수 없다. 이것은 움직이는 기차에서 다른 선로를 다른 속도로 달리는 또 다른 기차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이 순간, 즉 발사창은 대략 26개월마다 한 번씩 열린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만약 그 창을 놓치면 다음을 기다려야 한다. 즉 2년 이상을, 꼬박 26개월을. 따라서 모든 임무는 수년 전부터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으로 계획되어야만 한다. 여정 자체는 선택한 항로에 따라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 생각해보라.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비좁은 우주선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돌아올 방법은 없다.
재활용된 공기를 마시고 포장된 음식을 먹는다. 우주 비행사들은 여정 내내 지구가 등 뒤에서 작아져 하나의 빛점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집은 이제 그저 별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길고 고립된 여정의 가장 무서운 점은 외로움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기다리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가혹한 침묵. 이 침묵은 우리가 아는 종류의 침묵이 아니다. 이것은 통신의 죽음을 의미한다. 달 임무에서 지상 관제소와 우주 비행사 사이의 통신 지연은 단 1.5초였다. 거의 실시간 전화 통화와 같았다. 문제가 생기면 휴스턴은 즉시 답할 수 있었다. 길을 안내하고 결정을 내리고 개입을 조율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화성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조차 전파 신호가 거리를 가로지르는데 약 3분이 걸리기 때문이다. 즉, 한 우주 비행사가 지상 관제소에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가 지구에 닿는데 3분, 지상 관제소의 답장이 돌아오는데 또 3분이 걸린다. 모든 질문, 답변 교환에 최소 6분이 걸리는 것이다. 이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화성과 지구가 태양의 반대편에 있을 때 이 지연은 편도 20분을 넘어선다. 즉, 질문을 하고 답을 얻기 위해 4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이 상황은 실시간 통신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전화 통화 대신 편지를 쓰는 것과 같다.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답을 얻을 수 없다. 당신은 메시지를 보낸다. 기다린다. 답장을 받는다. 다시 기다린다. 그 6개월에서 9개월의 여정 동안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하면 승무원은 완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상 관제소는 조언을 줄 수 있지만 그 조언이 도착했을 때 위기는 이미 끝나 있을 수 있다. 성공적으로든 혹은 재앙으로든. 바로 이 때문에 화성 임무의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가 행성으로의 착륙이다. 이 착륙은 너무나 어려워서 나사 엔지니어들은 심지어 이름까지 붙였다. 공포의 7분. 왜냐하면 우주선이 화성 대기권에 진입해서 표면에 도달하기까지 정확히 7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7분 동안 통신 지연 때문에 지상 관제소가 도울 기회는 제로다. 지상 관제소가 우주선이 대기권에 진입했다는 신호를 받았을 때 우주선은 이미 몇 분 전부터 표면에 와 있는 것이다. 온전한 상태로든 혹은 수천 개의 조각으로 부서진 채로든. 승무원은 그 7분 동안 그저 계기판을 보고 절차를 따르며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이 자동 시스템에 달려 있다. 지구에서 설계되고 테스트된 시스템들이 화성에서 정확히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에, 하지만 그들이 해냈다고 가정해보자. 착륙 시스템이 작동했다. 역추진 로켓이 정확한 순간에 점화됐다. 우주선이 화성 표면에 착륙했다. 이제 그들은 다른 행성에 있다. 화성에 발을 디딘 최초의 인류가 되었다. 이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기억될 업적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곳에 갇힌 것이다. 왜냐하면 화성을 떠나는 것은 최소한 화성에 오는 것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환의 불가능으로 가는 길에 첫 번째 큰 장애물을 이해해야 한다. 중력과 연료. 화성에서 이륙하여 지구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면 화성 표면에서 뜰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로켓이 필요하다. 그 로켓 또한 연료가 필요하다. 아주 많은 연료가,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료가. 왜냐하면 당신을 화성으로 데려온 우주선은 착륙을 위해 설계되었지 다시 이륙하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료 대부분을 감속하고 하강을 제어하며 부드럽게 착륙하는 데 썼다. 남은 연료는 화성의 중력에서 탈출하는 데 필요한 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약 38% 정도다. 이것은 달 중력의 2배 이상이다. 따라서 달에서 이륙하는 것은 훨씬 더 쉬웠다. 바로 이 때문에 돌아오려면 표면에 미리 준비되어 연료가 가득 찬 별도의 로켓, 즉 화성 상승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로켓을 그곳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승무원보다 먼저 보내서 성공적으로 착륙시키고 우주 비행사들이 수개월 혹은 수년 후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작동 가능한 상태임을 확신해야 한다. 복잡한 기계를
다른 행성에 내려놓고 거기에 둬야 한다. 화성 환경에서 영하 125도 섭씨까지 떨어지는 밤과 영상 20도 섭씨까지 오르는 낮의 온도 변화에 노출될 것이다. 먼지 폭풍, 방사선, 그리고 야외에 방치된 모든 것에 찾아오는 점진적인 노후화에 노출될 것이다. 그리고 승무원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것조차 아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연료다. 왜냐하면 로켓은 사실상 거대한 연료 탱크이기 때문이다. 달에 우주 비행사를 보냈던 세턴 바이 로켓은 가득 찼을 때 약 800m톤의 무게가 나갔다. 이는 610만 파운드를 의미한다. 이 질량의 약 600m톤이 연료였다. 즉 로켓 무게의 93%가 단지 연료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달에 도착하기 위함이었다. 화성에서 4명 또는 5명의 승무원을 장비와 함께 발사하여 지구로 돌려보내려면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과 비슷한 크기의 로켓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로켓 또한 거의 전부가 연료일 것이다. 그 많은 연료를 지구에서 가져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질량이 임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가득 찬 상승선을 화성에 착륙시키려 하면 착륙선이 너무 무거워져서 그것을 안전하게 내리기 위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제한된 해결책은 연료를 화성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현지 자원 활용이라고 부른다. 화성 대기의 이산화탄소와 지표의 물 얼음을 이용해 메탄과 산소 추진제를 생산하는 아이디어다. 이것은 화학적으로 가능하다. 우리는 이 반응들이 작동한다는 것을 안다. 지구의 실험실에서 그것들을 해봤다. 화성 대기는 95.3%의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물 얼음 또한 극지방 근처와 영구적으로 그늘진 분화구에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을 실험실에서 하는 것과 화성에서 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선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주 많은 힘이. 연료 생산 시설은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30에서 50m톤의 추진제를 생산하기 위해 100에서 200kW의 지속적인 전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약 70에서 140가구의 미국 가정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다. 하지만 화성에는 전력망이 없다. 태양광 패널이 하나의 선택지다. 하지만 화성은 지구보다 적은 햇빛을 받는다. 따라서 수천 제곱미터의 태양광 패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설치하고 연결하고 유지 보수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먼지는 화성에서 큰 문제다.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는 먼지 폭풍 시즌에는 대기가 너무 뿌옇게 되어 햇빛이 99%까지 감소할 수 있다.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는 연료 공장도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로 떠오른다. 나사가 개발 중인 킬로파워 원자로는 쓰레기통 크기의 우라늄 원자로에서 10kW의 지속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연료 시설을 위해 이런 것이 10개에서 20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핵물질을 화성으로 발사하는 것은 정치적, 안전상의 우려를 낳는다. 만약 발사가 실패하면, 만약 방사성 물질이 지구로 다시 떨어진다면 이 위험들은 관리될 수 있지만 사소하지 않다.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같은 지점으로 이끈다. 귀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비싸며 위험한 작전이다. 따라서 우리는 거리, 발사창, 통신 지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연료 생산과 같은 기본적인 물리적, 공학적 장애물들을 이해했다. 이것들은 모두 왕복 임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대한 도전들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개념들이 합쳐졌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진다. 이 모든 이론적 장애물들은 화성 표면에서의 실제 임무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제 발견은 무엇인가? 그들이 어떻게든 착륙에 성공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이 표면에 있고 살아있다고 가정해보자. 귀환의 희망 없이 그들을 그곳에서 정확히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왜냐하면 진짜 가혹한 진실들은 착륙 후에 시작되고 이 진실들은 연료 로켓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진짜 가혹한 진실들은
연료 로켓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착륙 후에 시작된다. 그리고 이 진실들은 인간의 몸 자체에 관한 것이다. 우주 비행사들은 이것을 자신의 몸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매일 고통스럽게. 왜냐하면 화성에 발을 딛는 것은 느리고 되돌릴 수 없는 붕괴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이자 가장 교활한 발견이 될 것이다. 몸의 조용한 반란. 이것은 폭발과 함께 오지 않을 것이다. 서서히 일어날 것이다. 먼저 뼈가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몸은 지구의 일지 중력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그 힘의 38%밖에 없다. 근육과 뼈가 지탱할 만큼의 무게가 남지 않는다. 따라서 몸은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직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은 무중력 상태에서 하루 2시간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의 뼈 질량의 1에서 2%를 잃는다. 이것은 끔찍한 비율이다. 화성에서는 약간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손실은 더 느릴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멈출 수는 없다. 2년 후 우주 비행사는 뼈 밀도의 20에서 30%를 잃었을 수 있다. 이는 뼈가 쉽게 부러지고 만성 통증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하는 모든 운동은 단지 피할 수 없는 끝을 늦추려는 헛된 노력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물학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되었다. 인간의 몸이 이토록 약해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다. 하지만 그 후 두 번째 발견이 온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가혹하게. 그리고 이것은 사고가 아닐 것이다. 단순한 복통일 것이다. 충수염. 지구에서 이것은 일상적인 수술이다. 아주 낮은 위험을 수반한다. 하지만 화성에서 이것은 사형 선고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수술실도 없고 마취과 의사도 없고 혈액 은행도 없다. 승무원 중 한 명이 외과 의사로 훈련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 완전한 수술팀이 아니다. 복잡한 수술은 전문화된 여러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끔찍한 통신 지연을 기억하라. 그들은 화성에서 지구의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연은 최상의 경우 6분, 최악의 경우 40분이다. 수술 중 외과 의사가 지구에서 온 지시를 받는 것은 당신이 피를 흘려 죽기 10분 후에나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의사는 미리 녹화된 교육 비디오와 자신의 순간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완전히 혼자가 될 것이다. 한 승무원의 생사가 그의 손에 달려 있고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되었다. 이토록 단순한 생물학적 고장이 당신을 죽여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죽인다. 그리고 이제 진짜 충격이 온다.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지만 당신을 매 순간 파괴하는 적, 방사선. 이것이 세 번째 발견이다.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다. 대기는 지구의 단 1%만큼만 밀도가 높다. 따라서 우주선과 태양 방사선은 표면을 거의 아무런 장애물 없이 폭격한다. 지구 표면에서 당신은 1년에 약 3mS의 방사선을 받는다. 화성에서의 1년은 당신에게 약 240mS의 방사선을 가한다. 이는 지구 비율의 80배다. 이 수치들은 너무나 높아서 나사의 현재 안전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것은 어떤 우주 프로그램도 이전의 승무원에게 노출시키기를 동의하지 않았던 위험이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화성을 위해 규칙이 바뀌고 있다. 이 방사선은 당신을 즉시 죽이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축적되어 암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 이것은 장기적인 영향이다. 아마 수십 년 동안 나타나지 않을 영향. 하지만 그것은 확실하다. 피할 수 없다. 모든 우주 비행사는 돌아온다 해도 남은 평생을 암 검진으로 보내야 하는 의학적 실험 대상이 된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다. 이것은 임무의 대가다. 하지만 가장 가혹하고 가장 파괴적인 발견은 몸에 있지 않다. 정신에 있다. 네 번째, 진실이 이것이다. 심리적 붕괴. 인간의 정신은 지구를 위해 진화했다. 푸른 하늘, 녹색 식물,
바람과 물소리. 하지만 화성에는 이 중 아무것도 없다. 하늘은 녹슨 색이다. 풍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어제가 그랬듯 내일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몇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서식지에 갇혀 있다. 같은 몇몇 얼굴을 본다. 매일,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밀폐된 환경에서 약 6개월 후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기 시작한다. 사소한 습관들이 견딜 수 없게 된다. 우울증이 흔해진다. 수면 패턴이 깨진다.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갈 곳이 아무데도 없기 때문이다. 밖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오직 거추장스러운 우주복을 입고서만 가능하다. 바람을 얼굴로 느낄 수 없다. 비 냄새를 맡을 수 없다. 자연 속을 걸을 수 없다. 모든 것이 기술로 걸러진다. 이것은 정신이 서서히 자신의 내부로 붕괴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강인하고 가장 훈련된 사람조차 저항할 수 없는 침식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은 이런 종류의 공허와 반복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녹아내리는 뼈, 치명적일 수 있는 단순한 질병, 세포를 태우는 보이지 않는 방사선, 그리고 자신의 내부로 붕괴하는 정신. 이것들은 단지 이론적인 위험이 아니다. 이것들은 화성으로 가는 모든 인간이 직면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이 조건 하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한 인간이 몸과 정신이 이토록 공격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왜냐하면 이 현실들과 마주했을 때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도덕적, 윤리적 경계를 밀어붙이기 시작할 것이고, 가장 큰 위험이 화성이 아니라,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이 화성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압박 아래의 인간은 가장 위험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섯 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발견이 될 것이다. 그룹 역학의 붕괴. 그들은 서로 굳게 뭉친 팀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사소한 짜증들이 큰 문제로 변한다. 누군가의 식사 방식, 개인 위생 습관, 일하는 스타일, 제한된 대역폭의 통신 시간을 누가 독점하는지, 탈출구가 없을 때 이 작은 마찰들은 깊어지는 원한으로 변한다. 모두의 생명이 서로에게 달려 있을 때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재앙이다. 남극 연구 기지와 잠수함에 대한 연구들은 대인 관계 갈등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임무들에는 끝이 있다. 집으로 돌아갈 희망이 있다. 화성에는 그것이 없다. 따라서 불화는 생존 투쟁으로 변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강인한 이들로 선택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는 이런 종류의 압박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할 수 없는 다음 발견이 온다. 여섯 번째 진실, 기술의 배신. 머피의 법칙은 화성에서도 유효하다.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잘못된다. 그리고 인연은 아주 긴 시간이다. 서식지에 누출이 생길 수 있다. 지구의 대기처럼 그들을 태우지 않는 미세 운석들이 표면을 끊임없이 폭격한다. 몇 밀리미터의 작은 구멍은 압력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기 전에 발견되어 수리될 수 있다. 하지만 더 크다면 서식지는 몇 분 안에 압력을 잃을 수 있다. 공황과 스트레스와 씨름하며 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누출을 찾아 수리해야 한다. 혹은 치명적인 시스템이 고장난다. 산소 발생기가 멈춘다. 물 재활용 장치가 막힌다. 이산화탄소 제거 장치가 포화된다. 이들 각각은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산소 없이는 몇 분, 물 없이는 며칠, 이산화탄소 제거 없이는 몇 시간 혹은 며칠. 예비 시스템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만약 두 시스템이 동시에 고장나면 아폴로 13호의 승무원은 즉흥적으로 결단력 있게 그리고 제한된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화성 임무는 수년이 걸린다. 그리고 이것은 승무원을 궁극적이고 가장 어두운 발견으로 이끈다. 일곱 번째 진실, 불가능한 선택들. 상상해보라. 산소 발생기 중 하나가 고장났다. 그리고
예비 부품 부족으로 단 하나만 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발생기 모두 결함이 있다. 또는 사고로 2명의 승무원이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의료 자원은 단 1명을 구하기에만 충분하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할리우드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것은 자원 부족과 극한 환경의 가혹한 수학이다. 임무 지휘관은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인간이 내리도록 설계되지 않은 결정이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이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이 선택들의 도덕적, 심리적 부담은 살아남은 이들을 영원히 따라다닐 것이다. 이 상황은 인간의 영혼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다. 이 시점에서 임무는 더 이상 탐험이 아니다. 생존 공포 영화로 변한다. 그리고 그들의 적은 화성의 추위도 아니고 방사선도 아니다. 그들의 적은 자신들 사이에서 내려야 했던 결정들이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시나리오가 잘못된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면, 만약 귀환 계획이 처음부터 가장 큰 실수였다면, 편도 임무는 모든 방정식을 바꾼다. 갑자기 상승선이 필요 없어진다. 연료 생산 시설이 필요 없어진다. 귀환 여정을 위해 6개월에서 9개월 더 식량을 비축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모든 질량은 표면에서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더 많은 식량, 더 많은 장비, 치명적인 시스템에 더 많은 예비 부품. 비용은 극적으로 떨어진다. 수천억 또는 1조 달러 대신 편도 임무는 수백억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다. 여전히 비싸지만 도달 가능하다. 그리고 마스1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었다. 2012년에 이 민간단체가 화성으로의 편도 여행을 제안했을 때 140개국 이상에서 20만 명이 넘는 지원서를 받았다. 20만 명의 사람들이 지구를 영원히 떠날 의향이 있었다.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기술적, 재정적 어려움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진실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목적을 위해 믿을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녹아내리는 뼈, 즉각적인 사망 위험을 가진 질병들, 세포를 태우는 방사선, 붕괴하는 정신, 그리고 서로에게 내려야 하는 불가능한 결정들. 이 발견들은 왕복 임무가 왜 자살 임무인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만약 해결책이 처음부터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면, 만약 영구적인 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이 이 문제들의 대부분을 제거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기술적, 물류적 접근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가? 사람들을 화성에서 영원히 살아있게 할 기술의 세부 사항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진짜 질문은 그들은 돌아올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은 머물 수 있는가? 이고 이 질문의 답은 로켓의 힘에 있지 않고 생명 유지 시스템, 서식지, 그리고 자원 생산 기술의 복잡한 세부 사항에 숨겨져 있다. 이 기술들은 단지 하나의 임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시작을 위해 설계되어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로켓 과학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공학적 교향곡이다. 빠르고 충격적인 발견들 뒤에 이제 잠시 속도를 늦추자. 왜냐하면 화성에서 영구적인 문명을 건설하는 비결은 극적인 순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시간, 매초 작동하는 지루하지만 천재적인 시스템들의 세부 사항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기술들은 인류 생존 기술의 정점이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들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제 기술의 세계로 들어가 소수의 사람들을 다른 행성에서 영원히 살아있게 할 그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들을 살펴보자. 모든 것은 하나의 개념으로 시작한다. 현지 자원 활용, 줄여서 ISRU. 이것은 화려한 용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매우 간단한 아이디어에 기반한다. 마치 무인도에 떨어진 사람이 난파선에서 가져온 제한된 식량에 의존하는 대신 섬의 나무로 피난처를 만들고 샘물을 찾아 마시는 것과 같다. 화성 식민지 개척자들도 자신들이 가져온 모든 1g의 재료에 의존해 살 수 없다.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화성을 자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두 자원은 물과 공기다. 화성 대기의 95% 이상이 이산화탄소다. 인간에게는 유독하다. 하지만 기계에게는 금광이다. 나사의 퍼시비어런스 로버에 실린
몫이라는 실험이 이것을 작은 규모로 증명했다. 몫이는 화성 대기를 빨아들여 전기화학적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 분자 COE를 분리하고 순수하고 숨 쉴 수 있는 산소 OE를 생산했다. 이것은 나무가 하는 일의 기술적 버전이다. 하지만 대규모 식민지를 위해서는 단지 대기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에게는 물이 필요하다. 화성의 극지방과 지하에 거대한 물얼음 저장고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식민지 개척자들은 흙을 파고 가열하여 얼음을 직접 증기로 바꾸는 승화시키는 로봇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다. 이 증기는 나중에 수집되어 응축되어 액체물로 변환될 것이다. 일단 순수한 물을 얻으면 가능성은 무한하다. 왜냐하면 전기분해라는 간단한 과정을 통해 물 HEO를 그 구성 요소인 수소와 산소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소는 호흡을 위해, 수소는 로켓 연료 생산과 같은 다른 과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게임을 완전히 바꾸는 메커니즘이다. 왜냐하면 물과 공기를 운반하는 것은 우주 임무에서 가장 큰 질량 항목이기 때문이다. 단 1리터의 물이 1kg이고 그 1kg을 화성에 보내는데 수만 달러가 든다고 생각해보라. 따라서 물과 공기를 화성에서 얻는 것은 식민지를 경제적, 물류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다. 하지만 화성에서 자원을 추출하는 것은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은 그 자원들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핵심 기술이 등장한다. 폐쇄 루프 생명 유지 시스템. 이 시스템을 스스로 정화하는 거대한 수족관처럼 생각할 수 있다. 혹은 더 정확하게는 소형 지구 생태계. 아폴로 임무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제한된 물탱크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일회용 수산화 리튬통을 사용했다. 모든 것이 제한적이었고 한 번 사용되면 버려졌다. 이것은 며칠간의 임무에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수년간 지속될 임무에는 재앙이다. 폐쇄 루프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철학에 기반한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는 철학. 예를 들어 승무원의 소변과 세척에서 나온 폐수는 수집된다. 1년의 증류, 여과, 정화 과정을 거친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은 폐수의 약 98%를 다시 마실 수 있는 물로 전환할 수 있다. 우주 비행사들은 농담 삼아 어제의 커피가 내일의 커피라고 말한다. 이것은 귀에 거슬릴 수 있지만 화성에서는 생존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승무원이 숨을 내쉬어 환경에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도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다. 진보된 시스템들은 이 COE를 수집하고 사바티의 반응과 같은 과정을 통해 그것을 다시 산소로 전환한다. 이 반응은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결합시켜 메탄과 물을 생산한다. 생성된 물은 더 많은 산소를 얻기 위해 다시 전기분해 주기에 투입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호흡은 다음 호흡의 원료가 된다. 이 시스템들은 식민지를 외부 세계에 대한 의존에서 해방시킨다. 식량을 가져오는 각 화물선 사이의 수개월, 심지어 수년을 견딜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단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의 선언이다.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들, 즉 물 생산 기계, 공기 재활용 장치, 서식지, 난방 장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하다. 끊임없고 신뢰할 수 있으며 풍부한 에너지. 이것이 세 번째 기본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그 해답은 태양에 있지 않고 원자의 심장에 있다. 태양광 패널은 훌륭한 기술이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먼지. 화성은 수개월간 지속되는 전 지구적 먼지 폭풍으로 유명하다. 이 폭풍 동안 대기는 너무 두꺼워져서 햇빛의 99%가 차단될 수 있다. 2018년의 오퍼튜니티 로버는 바로 그런 폭풍 동안 패널이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해 얼어 죽었다. 식민지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날씨에 이토록 의존적인 자원에 맡길 수는 없다. 바로 이 때문에 영구적인 화성 기지는 거의 확실하게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할 것이다. 하지만 거대한 냉각탑이 있는 원자로를 떠올리지 마라. 나사의 킬로파워 프로젝트와 같은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쓰레기통 크기에 자가 조절되는 소형 핵분열 원자로다. 그 안에 작은 우라늄 핵이 연쇄 반응으로 열을 생산한다. 이 열은
스털링 엔진이라는 천재적인 장치를 작동시킨다. 스털링 엔진은 열을 기계적 에너지로, 그것은 발전기를 통해 전기로 전환한다. 이 시스템의 아름다움은 단순성과 신뢰성에 있다. 움직이는 부품이 거의 없다. 과열되면 스스로 속도를 늦춘다. 그리고 단일 원자로는 약 10kW의 지속적인 전력을 10년에서 15년 동안 연료 보충 없이 제공할 수 있다. 식민지의 모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작은 핵 배터리들 10개 또는 20개가 모여 전력망을 형성한다. 이것이 식민지의 뛰는 심장이다. 밤이든 낮이든 폭풍이든 고요함이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그 중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것은 단지 전원이 아니다. 이것은 문명의 기반이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 즉 현지 자원에서 물과 공기 생산, 폐쇄 루프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재활용,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로 끊임없는 전력 공급은 화성 식민지의 생존 삼각형을 형성한다. 하나 없이는 다른 것이 소용없다. 모두 함께 지구에서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자급자족하는 생활 공간을 만든다. 하지만 식민지는 단지 작동하는 기계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기계들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식민지 개척자들은 어디서 살 것인가? 단순한 금속 상자에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 식민지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표면에 내려오는 모든 새로운 모듈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화성의 토양 자체를 사용하여 어떻게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것인가? 왜냐하면 화성에서 생존의 다음 단계는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는 것이고, 그 비결은 행성 자체, 그들의 발밑에 있는 먼지와 바위에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건설의 비결은 바로 그들의 발밑에 있는 녹슨색 먼지, 즉 레골리스에 있다. 왜냐하면 화성에서 장기적인 문명을 건설하는 것은 지구에서 조각조각 가져온 레고 세트를 조립하는 것과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흙 자체로부터 성을 쌓는 것과 같아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네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미래적인 기술이 등장한다. 화성 콘크리트와 구조 재료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 이것은 단지 피난처를 짓는 것 이상이다. 이것은 도시를 무에서 창조하는 예술이다. 이 기술의 기본에는 3D 프린팅과 소결이 있다. 이것을 거대한 잉크젯 프린터가 잉크 대신 화성 흙을 사용하는 것을 상상하며 이해할 수 있다. 로봇 차량이 레골리스를 수집하고 채로 걸러내고 미세한 가루로 만든다. 그 후 거대한 3D 프린터의 팔이 이 가루를 층층이 쌓는다. 각 층이 쌓인 후 강력한 레이저 광선이나 마이크로파 빔이 가루를 정확히 녹는 점 바로 아래까지 가열한다. 이 과정을 소결이라고 한다. 가루 입자들이 서로 융합하여 단단하고 세라믹 같은 덩어리를 형성한다. 층 위에 층을 더하여 벽돌, 벽패널, 도로, 심지어 완전한 서식지 구조물까지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진흙 벽돌집을 지었던 우리 조상들의 방법의 22세기 버전이다. 하지만 이 방법에서는 햇볕에 말리는 대신 레이저를 사용한다. 이 과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화성 레골리스는 50%에 달하는 이산화규소와 풍부한 산화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결의 완벽한 원료가 된다. 생산된 재료는 지구의 콘크리트보다 더 높은 압축 강도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그 두꺼운 벽을 짓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지구에서 단 하나의 서식지 모듈을 발사하는데 수억 달러가 드는 것을 고려하면 이 기술의 가치가 드러난다. 첫 임무는 작고 팽창 가능한 서식지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 이 서식지 주위에 완전히 화성 자원으로 생산된 영구적이고 방사선에 강한 껍질이 건설된다. 식민지는 스스로 성장하는 유기체가 된다. 모든 새로운 구조물은 지구에서 오는 화물선의 비용과 위험 없이 건설된다. 이것은 독립의 건축학이다. 하지만 건설된 서식지와 생산된 공기만으로는 문명을 먹여 살릴 수 없다. 사람들은 먹어야 한다. 바로 여기서 다섯 번째이자 필수적인 메커니즘이 등장한다. 화성 농업. 이것은 뒷마당에서 토마토를 키우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한 행성의 가장 독성이 강한 흙에서
생명을 싹 틔우는 과학이다. 화성흙은 식물에 유독한 과염소산염이라는 소금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흙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첫 식민지 개척자들은 아마도 수경 재배나 공기 재배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다. 즉, 토양 없는 농업. 이 시스템들에서는 식물들이 뿌리가 직접 물이나 영양이 풍부한 안개에 노출되도록 재배된다. 이것은 완전한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화성흙을 개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흙을 씻어 과염소산염을 제거하고 인간의 배설물에서 얻은 퇴비로 비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농업은 압력이 가해지고 가열된 온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 온실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조명일 것이다. 왜냐하면 화성의 약한 햇빛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실들은 식물이 광합성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특정 파장의 빛을 내는 수천 개의 LED로 장착될 것이다. 특히 청색광약 450나노미터과 적색광약 660나노미터. 이것은 식물이 훨씬 적은 에너지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게 한다. 처음에는 상추, 시금치, 무와 같이 빨리 자라는 채소들이 재배된다. 그 후 감자와 고구마와 같이 칼로리가 풍부한 뿌리 식물들이 추가된다. 마지막으로는 밀과 쌀과 같은 곡물들. 이것은 단지 영양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구명줄이다. 수개월 동안 동결 건조된 포장 음식으로 식사한 후 신선한 토마토의 맛이나 신선한 샐러드의 향기는 한 우주 비행사의 정신 건강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 각각의 온실은 화성 속 작은 지구의 한 조각이다. 녹색이고 활기차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모든 시스템들, 즉 ISRU, 폐쇄루프 생명 유지, 원자력, 현지 생산 및 농업은 식민지의 물리적 생존을 보장한다. 하지만 가장 복잡하고 가장 예측 불가능하며 가장 민감한 기계, 즉 인간 그룹 자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메커니즘은 사회공학과 관리 프로토콜이다. 이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식민지의 운영체제, 이것을 갈등이 재앙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규칙과 절차로 생각할 수 있다. 각 승무원의 역할과 책임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계층 구조는 지구에서처럼 엄격하지 않다. 일상적인 결정은 주로 전체 승무원이 참여하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모두가 과정의 일부라고 느끼게 하고 사기를 높게 유지한다. 그러나 긴급 상황에서, 예를 들어 서식지 누출이나 의료 위기 시에는 미리 정해진 지휘 체계가 즉시 작동한다. 임무 지휘관은 논의할 시간 없이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모두가 이 프로토콜을 알고 따르다. 또한 승무원은 정기적으로 개인 및 그룹 심리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 세션들은 지구의 치료사들과 시간 지연을 두고 진행된다. 목적은 작은 문제들이 커지기 전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갈등 해결 기술은 임무의 기본 훈련의 일부이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이 항상 완벽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지 않는다. 정반대로 사람들이 불완전하고 압박 아래서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따라서 이 사회적 기술은 개인의 실수가 전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막는 보험 메커니즘 역할을 한다. 이것은 식민지가 장기적으로 함께하고 기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다. 이렇게 화성의 먼지에서 건물을 짓고 자신의 숨을 재활용하며 원자에서 힘을 얻고 독성 흙에서 음식을 생산하며 자신들 사이의 갈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설계된 복잡한 교향곡이다. 이 기술들은 단지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하다. 그것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과학과 기본 공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남은 것은 의지, 투자, 그리고 이것을 실현할 용기를 갖는 것뿐이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시스템들이 설치된 후가 아니라 설치된 후에 무엇이 일어날지다. 왜냐하면 이 모든 천재적인 공학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대 준비다. 진정한 모험은 이 시스템들 덕분에 가능한 발견들이다. 첫 식민지 개척자들은 이 기술들을 사용하여 화성의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갈 것이다. 수십억 년의 비밀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우주에서 가장 큰 질문의 답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기술이 설치된 그 첫 순간들, 그 첫날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영웅적인 순간들이 될 것이고, 그 순간들에 일어날 일들은, 그리고 그 순간들에 일어날 일들은 모든 공학 계획을, 모든 시뮬레이션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론이 끝나고 생존 본능이 시작되는 그 순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장대한 순간들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3부의 차분하고 체계적인 속도는 잊어라. 이제 모든 것이 빨라진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생존의 순수하고 여과되지 않은 가혹한 드라마를 목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점이다. 이것이 모든 것이 실오라기 하나에 매달려 있는 순간이다. 이것이 인류의 화성에서의 첫 승리와 거의 멸망할 뻔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진짜 기적이 시작된다. 첫 번째 장대한 순간. 역사상 가장 중요한 7분, 착륙, 불가능한 임무였다. 하지만 현실이 되어야 했다. 우주선은 소리보다 20배 빠른 시속 21, 0km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화성의 얇은 대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열차 폐막은 300도 섭씨의 지옥 속에서 백열 상태가 되었다. 바깥의 플라스마 폭풍에도 불구하고 안의 승무원들은 단지 좌석에 묶인 G포스와 격렬한 흔들림만을 느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흔들림이 아니었다. 침묵이었다. 무선 침묵. 지구와의 20분 통신 공백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혼자였다.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다. 아무도 그들이 괜찮은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 7분 동안 일련의 복잡한 기동이 오차없이 작동해야 했다. 대기의 단 1% 밀도는 낙하산을 거의 쓸모없게 만들었다. 역추진 로켓은 1000분의 1초의 정밀도로 정확한 순간에 점화되어야 했다. 1초라도 빠르면 우주선은 요동치다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1초라도 늦으면 지표면에 분화구를 팠을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됐다. 수백만 가지 가능성 속에 단 하나의 올바른 길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자동 조종 장치의 손에 달려 있었다. 지구의 엔지니어들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무력하게 기다렸다. 그들은 단지 정적인 잡음만을 듣고 있었다. 그들의 화면에서 승무원은 이미 죽었거나 역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7분의 지옥 끝에 흔들림이 멈췄다. 먼지 구름이 가라앉았다. 침묵. 하지만 이것은 무선 침묵이 아니었다. 이것은 성공의 침묵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센서 데이터를 보았다. 그들은 착륙에 성공했다. 숨을 죽였다. 그리고 지휘관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 단어를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배 안의 다른 사람들만 들었다. 지구가 듣기까지는 11분이 더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두 번째, 장대한 순간. 첫걸음, 아니, 첫숨. 그들이 착륙한 우주선은 단지 운송수단이었다. 진짜 생활 공간은 그들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2년 전에 착륙하여 그 이후로 스스로 작동해온 사전 배치된 서식지였다. 그 500m의 행군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군이었다. 밖은 온도가 영하 100도 섭씨였다. 압력은 지구의 1000분의 6이었다. 그리고 방사선 수치는 지구의 80배였다. 우주복이 그들을 보호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다. 서식지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가? 2년 동안 화성의 가혹한 환경에서 홀로 기다렸다. 미세 운석에 뚫렸는가? 전력 시스템이 먼지 폭풍에 굴복했는가? 전자 장비가 방사선으로 손상되었는가? 이것을 알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곳으로 걸어가는 것. 그들은 서식지의 외부문에 도킹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찾아왔다. 에어록 가압 절차. 만약 서식지가 뚫렸다면 에어록은 결코 가압되지 않을 것이고 지시계는 빨간색에 머물 것이다. 이것은 임무가 끝났고 느린 죽음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착륙선에는 단 며칠분의 생명 유지 장치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시계를 보았다. 초록색, 밑, 을, 수, 없었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헬멧을 벗었다. 그리고 2년 동안 재활용된 화성 대기에서 생산된 공기를 처음으로 들이마셨다. 그 첫 숨, 금속 맛이 났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이었다. 산소 농도 21%, 압력 1기압, 온도 22도 섭씨, 완벽했다. 2년 동안 홀로 작동한 기계가 그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이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지구에서 2억이 5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적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인류의 화성에서의 영구적인 존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허니문은 짧았다. 아주 짧았다. 세 번째 장대한 순간, 첫 번째 대위기, 임무 17일째에 찾아왔다. 빨간 불, 날카로운 경보음,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피를 얼어붙게 하는 세 단어. 물 재활용 장치 고장. 이것은 재앙이었다. 폐쇄, 루프 생명 유지 시스템의 심장이 터졌다. 이 시스템은 승무원의 소변, 땀, 그리고 다른 폐수를 정화하여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고 있었다. 그것 없이는 그들은 단지 비상 탱크의 물에 의존해야 했다. 그리고 그 물은 72시간밖에 버티지 못했다. 예비 시스템이 작동했다. 하지만 5분 후 그것도 등 경보를 울렸다. 연쇄 고장.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시뮬레이션에서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던 상황. 엔지니어는 즉시 고장을 진단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해 지구에서 답을 얻는데 40분이 걸렸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이것은 아폴로 13호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돌아갈 집이 없었다. 엔지니어는 12시간의 필사적인 작업 끝에 문제를 찾아냈다. 간단한 펌프 게스킷에 화성의 미세먼지로 인한 예기치 않은 마모, 예비 게스킷은 있었다. 하지만 게스킷이 있는 주 밸브는 다른 시스템 뒤에 묻혀 있었다. 거기에 도달하려면 산소 발생기의 일부를 분해해야 했다. 이것은 설명서에 없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임무의 가장 중요한 두 시스템 중 하나를, 다른 하나를 구하기 위해 위험에 빠뜨리는 것.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지휘관은 승인했다. 그리고 엔지니어는 떨리는 손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수술을 시작했다. 서식지 안에 모든 소리가 터섰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36시간 후 그들에게는 단 12시간분의 물만 남아 있었다. 엔지니어는 마지막 나사를 조였다. 그들은 시스템을 재시작했다. 윙하는 소리, 몇 번의 딸깍 소리, 그리고 나서 초록불, 물 흐름 표시기가 살아났다. 그들은 해냈다. 그들은 단지 기계를 고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고쳤다. 지구에서 오는 지시에 의존하는 우주 비행사 그룹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화성인 그룹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대한 순간이 왔다. 화성이 그들에게 진짜 얼굴을 보여주었다. 전 지구적 먼지 폭풍.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더 컸다. 더 빨랐다. 그리고 더 어두웠다. 역사상 기록된 가장 큰 폭풍, 며칠 만에 전 행성을 삼켰다. 하늘은 녹슨 색에서 칠흑 같은 붉은색으로 변했다. 햇빛은 99.9% 차단되었다. 밖은 한밤중처럼 어두웠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어둠이 아니었다. 먼지 그 자체였다. 모래알보다 훨씬 가는 밀가루 같은 먼지. 바람과 함께 시속 100km에 달하는 이 입자들은 모든 틈, 모든 게스킷으로 스며들려 했다. 그리고 가장 큰 목표는 식민지의 심장이었다. 원자력 원자로의 냉각 라디에이터. 이 라디에이터들은 원자로가 생산하는 폐열을 우주로 방출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빠르게 두꺼운 먼지층으로 덮이고 있었다. 마치 겨울의 자동차 라디에이터가 눈으로 막히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원자로 온도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정상 작동 온도인 600도 섭씨에서 650도로 700도로, 만약 800도에 도달하면 비상정지 시스템이 작동하여 식민지는 완전히 에너지 없이 남게 될 것이었다. 생명 유지가 멈출 것이었다. 난방이 멈출 것이었다. 그리고 몇 시간 안에 얼어 죽을 것이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야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야가 제로인 폭풍 속에서 두 우주 비행사는 서로 안전 로프로 묶였다. 그리고 지옥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바람이 그들을 즉시 쓰러뜨렸다. 하지만 일어나서 계속 나아갔다. 단지 손전등의 희미한 빛과 서식지 밖에 설치한 신호등으로 길을 찾으려 했다. 원자로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더 나빴다. 라디에이터는 콘크리트 같은 단단한 먼지층으로 덮여 있었다. 압축 공기총은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손에 든 도구로 긁어내기 시작했다. 각각의 긁는 동작은 고문이었다. 그리고 온도는 계속 올라갔다. 750도, 760, 770. 그리고 나서 폭풍의 울부짖음 속에서 균열음이 들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더 나빠졌다. 7분의 착륙으로 지옥에 도전했다. 2년의 기다림 끝에 첫 숨을 쉬었다. 72시간분의 물만 남았을 때 불가능을 해내고 자신들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해킹했다. 그리고 이제 행성 자체가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눈을 멀게 하는 폭풍 속에서 식민지의 뛰는 심장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이 순간들은 인간 의지, 공학, 그리고 순수한 용기의 극점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생존 투쟁, 이 모든 불가능한 승리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단지 살아남는 것? 아니면 이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을까? 왜냐하면 각각의 위기에서, 각각의 성공에서 그들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변모의 끝에 나타난 것은 인류의 다음 단계가 될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고, 이 장대한 순간들 뒤에 숨겨진 더 깊고 철학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왜냐하면 진짜 발견은 화성의 바위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발견은 깜짝할 시간 동안 의식이 있다, 의미가 있다. 그 37억 년 된 화석은 인간의 정신이 그것을 보고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것은 단지 바위였다. 하지만 한 의식이 그것에 생명이라고 말한 순간 그 바위는 우주에서 가장 귀중한 물건 중 하나로 변했다. 우리의 짧은 존재는 우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 아기의 80년 삶은 수십억 년 된 죽은 바위보다 무한히 더 가치 있다. 왜냐하면 그 삶 속에는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삶은 시간의 양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의 경험의 질로 측정된다. 따라서 시간 앞에서의 우리의 덧없음은 비극이 아니라 선물이다. 왜냐하면 이 덧없음이 모든 순간을 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모든 순간을 의미로 채울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개인적인 연결이 이루어진다. 당신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당신도 이 삶에서 단지 짧은 시간만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당신을 두렵게 할 수 있다. 당신을 하찮게 느끼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매일, 매 시간, 모든 호흡이 얼마나 귀한지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 첫 화성인 아기처럼 이 무한한 시간의 강에서 짧은 순간 동안 존재한다. 하지만 그 순간은 당신의 순간이다. 그 순간을 의미, 사랑, 호기심, 그리고 창의성으로 채우는 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당신은 시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 일시적인 기적이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에서 아마도 가장 인간적인 역설이 나타난다. 연결의 역설. 화성의 그 소수의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다. 그들을 사랑하는 이들과 갈라놓는 수개월에 걸친 공백이 있다.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다시는 숲을 걷거나 바다에서 수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지구를 볼 때 그들의 집은 단지 밝은 별로 보일 뿐이다.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이고 깊은 물리적 외로움이다. 그 20분의 통신 지연은 모든 대화를 독백으로, 모든 대화를 메아리로 바꾼다. 그들은 말 그대로 우주의 섬에 갇혀 있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그 바이저가 깨졌을 때 그 우주 비행사가 겪은 외로움은 우주에서 가장 끔찍한 외로움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파트너가 옆에서 죽어가는 동안
그는 완전히 혼자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은 비극이다. 하지만 항상 하지만이 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물리적 고립 속에서 그들은 역사상 가장 깊고 보편적인 연결을 경험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자신들을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80억 인류를 위해 그곳에 있다. 그들의 모든 걸음, 모든 숨, 모든 발견은 지구의 수십억 인류에 의해 지켜봐지고 있다. 그들은 모든 인류의 공동의식의 연장선이 되었다. 그 작은 서식지는 우리 종 전체의 희망, 꿈, 그리고 호기심을 담은 성전이 되었다. 그 우주 비행사가 파트너를 구하는 것과 식민지를 구하는 것 사이에서 그 끔찍한 선택을 할 때 외로웠다. 그렇다. 하지만 그 선택의 이야기는 인류의 공동 기억에 새겨졌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를 서로 연결했다. 우리를 그들의 용기와 희생에 증언하는 세계적인 공동체로 만들었다. 그들의 외로움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단결을 창조했다. 그리고 당신도 이 단결의 일부다. 당신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우주 비행사들과 연결을 맺고 있다. 당신은 그들의 고통, 그들의 승리, 그들의 희망을 자신의 내면에서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외롭지만 함께, 연약하지만 강인하게, 개별적이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 화성 식민지의 일부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좋은, 가장 용감한 모습이다. 공간의 작음과 의식의 큼, 시간의 짧음과 의미의 무한함, 물리적 고립과 보편적 연결. 이 역설들은 화성 임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철학적 교훈들이다. 하지만 이 교훈들은 단지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더 깊은 질문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새로운 현실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왜냐하면 종으로서의 생존 투쟁과 개인으로서의 의미 찾기 사이의 그 미묘한 균형은 아마도 화성에서 발견될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비밀일 것이며, 이 비밀의 심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 비밀의 심장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목적의 역설이다. 이것은 아마도 이 모든 철학적 여정의 가장 어렵고 개인적인 정류장일 것이다. 왜냐하면 화성 임무는 우리에게 인간 목적의 이중적 본성, 즉 생존과 의미 찾기 사이의 그 섬세하고 종종 모순적인 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현실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질문하게 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종으로서의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그리고 이 둘은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것이 네 번째 역설이다. 생존과 희생 사이의 모순. 화성 임무의 근본적인 목적은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종의 모든 계란을 하나의 바구니, 즉 지구에 담지 않기 위한 보험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생존 본능의 가장 순수하고 논리적인 표현이다. 소행성 충돌, 초화산 폭발, 핵전쟁. 이 모든 것은 지구의 문명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화성에 자급자족하는 식민지가 있다면 인류는 계속된다. 이것은 종 수준의 이기심이다.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하려는 의지다. 하지만 이 종 수준의 생존은 개인 수준에서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한다. 그 식민지 개척자들은 종의 나머지가 살아남도록 자신의 삶, 자신의 안락함, 자신의 지구에서의 미래를 희생한다. 이것이 비극적인 현실이다. 종의 구원은 개인의 희생으로 가능하다. 그들은 결코 보지 못할 미래의 씨앗을 심는다. 자신들이 결코 맛보지 못할 과일을 위해 나무를 심는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가혹하고 감동적인 모순이다. 하지만 바로 그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이 비극을 다시 한번 승리로 바꾼다. 왜냐하면 그 희생의 순간에 그 개인은 가장 깊은 의미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삶을 단지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은 생물학적 과정이다. 하지만 삶을
자신보다 더 큰 것에 바치는 것은 실존적 행위다. 그 우주 비행사가 폭풍 속에서 파트너를 뒤로하고 원자로를 구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는 개인적인 애착이 아니라 집단적인 생존을 선택했다. 그 순간은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그의 존재에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훨씬 뛰어넘는 목적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그는 인류가 계속되도록 했다. 이것이 아름다운 현실이다. 가장 깊은 의미는 종종 가장 큰 희생 속에 숨겨져 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것에 바칠 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을 가장 영구적인 방식으로 얻는다. 그리고 개인적인 연결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당신도 인생에서 이 선택과 마주한다. 아마 화성 폭풍 속은 아니겠지만 당신 자신의 삶의 작은 폭풍 속에서 당신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가족, 당신의 공동체, 당신이 믿는 대의를 위해 희생할 것인가?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리고 화성 임무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생존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 죽을 가치가 있는 것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든다. 이것은 우리를 5번째이자 마지막 역설로 이끈다. 지식과 신비 사이의 춤. 화성 임무는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놀라운 양의 정보를 주었다. 행성의 지질, 대기, 과거를 배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곳에 한때 생명이 존재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과학의 승리, 합리적 사고, 관찰, 그리고 데이터의 승리. 이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안다. 우주의 비밀 중 일부를 더 풀었다. 이것은 인간 지성이 미지의 것을 알려진 것으로 만드는 힘의 증거다. 비극적인 현실은 이것이다. 모든 새로운 지식은 10개의 새로운 신비를 창조한다. 화성에 생명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훨씬 더 큰 질문들과 마주하고 있다. 그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와 친척 관계였는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생물학을 가졌는가? 왜 사라졌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주의 다른 어떤 구석에 생명이 있는가? 모든 대답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의 대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킬 뿐이다. 우리의 지식이 증가할수록 우리의 무지에 대한 인식도 증가한다. 더 많이 배울수록 얼마나 적게 아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지식의 비극이다. 수평선을 향해 달리는 것과 같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수평선은 항상 그만큼 멀리 있다. 하지만 이 비극 속의 아름다움도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모든 질문에 답이 있다면, 만약 모든 신비가 풀린다면 삶이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우리의 호기심을 불태우고 우리를 탐험하고 배우고 상상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불확실성이다. 신비는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항상 갈 새로운 곳, 물어볼 새로운 질문, 상상할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 그 첫 식민지 개척자들은 하나의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래 세대가 답해야 할 수천 개의 새로운 질문을 창조했다. 그들은 단지 지식의 유산뿐만 아니라 호기심의 유산을 남겼다. 그리고 이것은 훨씬 더 가치 있다. 왜냐하면 지식은 정적이지만 호기심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호기심은 미래의 엔진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당신도 이 이야기에 감동받는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당신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충동, 즉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당신도 알고 싶어 한다. 당신도 그 질문들의 답을 찾고 있다.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 탐구 자체가 당신의 삶에 의미를 더한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단지 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할 용기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의 그 작은 밝은 섬에 서서 신비의 그 무한하고 어두운 대양을 경외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모든 철학적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가? 한편으로는 우주의 광대함과 우리 자신의 하찮음 앞에서 느끼는 그 깊은 우주적 슬픔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우주를 이해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 신비를 궁금해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것에 대한 그 놀랍고 환희에 찬 기쁨이 있다. 어느 것이 옳은가? 슬픔인가? 기쁨인가? 답은 둘 다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둘의 교차점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극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는 것. 얼마나 작은지를 알면서도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상상하는 것. 화성 임무는 이 이중적 본성, 이 장엄한 모순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춘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먼지 한 톨 위에 쓰인 서사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속되는 영원함이다. 이렇게 우리는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 목적, 그리고 이중적 본성을 질문했다. 화성 임무가 단지 기술 서사시가 아니라 깊은 철학적 텍스트임을 이해했다. 공간과 시간, 목적과 지식의 역설을 보았다. 이제 우리는 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이 대립의 긴장 속에서 사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 너머에 또 다른 질문이 있다. 더 개인적이고 더 실용적인 질문. 이 이야기는 단지 먼 미래나 소수 우주 비행사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이 이야기가 오늘, 여기, 우리 삶에도 의미가 있는가? 화성에서 배운 교훈들이 지구에서의 우리 삶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여정의 궁극적인 의미는 단지 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지구로 더 현명하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혜는 단지 철학적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차원을 가진다.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층, 즉 도덕적 질문으로 이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 질문으로 시작한다. 우리는 그곳에 갈 권리가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를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불편한 도덕적 딜레마로 이끈다. 우리는 그곳에 갈 권리가 있는가? 라는 질문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질문 아래에는 더 깊은 층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따라서 이제 가장 내적인 질문을 할 시간이다. 우리, 즉 인류는 이 새롭게 발견된 지혜와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단지 화성에 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화성에서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인류의 인격 시험이다.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를 새롭고 더 복잡한 역설들과 마주하게 한다. 이것이 6번째 역설이다. 우리의 창조적 본성과 파괴적 본성 사이에 그 끔찍한 모순. 한편으로는 인류의 그 놀라운 창조적 힘이 있다. 우리는 독성 대기에서 숨 쉴 공기를 만드는 기계를 발명한다. 수십억 년 된 죽은 땅에서 생명을 싹 틔우는 온실을 짓는다. 불가능한 공허 속에서 자급자족하는 살아있는 문명의 씨앗을 뿌린다. 그 첫 화성인 아기의 탄생은 이 창조적 힘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기적적인 표현이다. 우리는 우주의 가장 위대한 창조적 힘 중 하나다. 생명이 없어야 할 곳에 생명을 옮길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의 신성한 불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종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 대한 그 끔찍한 잠재력이 있다. 이것이 비극적인 현실이다. 우리의 역사는 전쟁, 대량 학살, 우리 자신의 행성을 무모하게 착취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원자력 원자로들, 화성에서 문명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그 기술이 지구에서는 수초 안에 수백만 명을 파괴할 수 있다. 그 첫 식민지 개척자들이 우리 종이 살아남도록 보여준 희생은 우리 종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멸망할 위험과 완벽한 대조를 이룬다. 우리는 천국을 건설할 수도 있고 그것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는 유일한 종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지만 이 끔찍한 딜레마 속에 희망의 빛이 번쩍인다. 화성 임무 자체가 이 희망의 증거다. 왜냐하면 화성에 가는 것은 인류의 가장 좋은 면들이 모이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수천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수십 년에 걸친 협력, 다른 국가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자원을 합치는 것,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 종을 대신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 임무는 우리의 더 나은 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창조적 힘이 우리의 파괴적 힘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아마도 화성에 가는 것은
단지 보험 정책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치료 방법일 것이다. 아마도 공동의 큰 목표가 우리를 지구에서의 그 작고 무의미한 갈등들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별을 보는 것이 서로를 보는 관점을 바꿀 것이다. 바로 여기서 개인적인 연결이 이루어진다. 당신도 자신의 내면에서 이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당신도 창조할 잠재력과 파괴할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을 끝낼 수도 있다. 공동체를 도울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리고 매일 작거나 큰 선택들로 어느 쪽을 키울지 결정한다. 화성 임무는 우리에게 그 큰 선택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잠재력이 항상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신은 그 창조적 힘의 일부다.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당신의 책임이다. 이것은 우리를 7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개인적인 역설로 이끈다. 이즘과 기억 사이의 그 고통스러운 춤. 화성으로 간 첫 식민지 개척자들은 지구를 뒤로 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잊을 수 없다. 매일 밤 하늘에서 빛나는 그 밝은 파란 점을 볼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잃었는지 기억한다. 비 냄새, 숲의 침묵,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 이 기억들은 위안의 원천이기도 하고 고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천국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억은 이 맥락에서 축복이자 저주다. 이것이 비극적인 현실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때로는 뒤에 남겨둔 것들의 일부를 잊어야 한다. 하지만 완전히 잊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도 잊는다. 그 식민지 개척자들은 화성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정체성은 지구에서의 그 옛 정체성 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이 두 정체성 사이의 긴장은 그들의 존재의 중심에 있다. 그들은 완전히 지구인도 아니고 완전히 화성인도 아니다. 그들은 연옥에 갇힌 영혼들이다. 하지만 이 연옥에 갇힌 상태 속에 장엄한 통합의 잠재력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류의 가장 좋은 면들을 가져와 그것들을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할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의 실수, 전쟁, 부족주의를 뒤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의 지혜, 예술, 과학, 그리고 연민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들은 인류가 두 번째 시작을 할 기회다. 기억은 감옥일 필요가 없다. 그것은 기초가 될 수 있다. 그 위에 더 나은 것을 지을 기초. 화성에서 태어난 첫 아이는 지구를 전혀 모를 것이다. 그에게 지구는 단지 이야기와 그림으로만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그의 정체성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는 인류 역사의 모든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화성인. 바로 여기서 개인적인 연결이 있다. 당신도 당신의 과거와 이 관계를 겪는다. 당신도 인생에서 뒤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것들이 당신의 과거의 기억, 교훈, 그리고 관계들이라는 것도 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과거를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역사의 죄수이기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하다. 그리고 어느 역할을 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은 우리를 궁극적인 도덕적 질문으로 이끈다. 8번째, 역설. 탐험할 권리와 보호할 책임 사이의 균형. 우리는 그곳에 갈 권리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 하지만 우리가 화성에서 생명을 발견한 순간 이 질문은 훨씬 더 복잡해졌다. 왜냐하면 만약 화성에 수십억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미생물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방문이 그 생명의 위협이 되는가? 우리는 무심코 한 행성의 토착 생태계를 지구에서 가져온 미생물로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아이러니가 될 것이다. 다른 행성에서 생명을 찾다가 실수로 그것을 죽이는 것. 이것은 아메리카로 간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질병으로 원주민 인구의 90%를 파괴한 것의 우주적 반복이 될 것이다. 비극적인 현실은 이것이다. 탐험 행위 자체가
탐험된 것을 바꾸거나 심지어 파괴할 위험을 내포한다. 우리가 무언가에 닿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바꾼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좋은 의도로도 그 변화는 파괴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책임 속에 인류가 성숙할 가장 큰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이 딜레마는 우리를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만큼 신중하고 존중하며 현명하게 만들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화성에서 생명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행성의 생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줄 최고의 교훈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수십억 년 된 미생물에 이토록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이해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구의 숲, 강, 종에게도 같은 존중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화성의 보호 프로토콜은 지구의 환경 보호 노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먼저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이 행성 간의 도덕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탐험가에서 보호자, 정원사로 넘어가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개인적인 연결이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당신도 매일 당신의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 주변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당신도 탐험의 욕구와 보호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화성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균형이 단지 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의 어느 곳에서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곳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우리의 본성, 이즘과 기억 사이의 고통, 탐험과 보호 사이의 도덕적 균형, 이 역설들은 화성 임무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교훈들이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단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생각들, 이 내적인 여정들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끈다. 이 모든 철학, 이 모든 도덕 너머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나는 그 한 가지로 돌아간다. 그 첫 식민지 개척자들, 그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막은 이 모든 철학적 질문들이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형태로 구현되는 곳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큰 희생 뒤에 오는 가장 큰 선물, 그리고 가장 깊은 외로움 뒤에 오는 가장 예상치 못한 재회는 그들의 이야기의 끝을 쓸 것이며 그 끝은 폭발이나 경보음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속삭임으로 올 것이다. 그 첫 식민지 개척자들의 이야기,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이 모든 철학적 질문들이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되는 곳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끝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 여정의 마지막 철학적 층으로 내려간다. 이것은 기술이나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유산과 순환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 인간의 삶이 끝났을 때 그의 이야기는 정말로 끝나는가? 아니면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가? 이것이 9번째 역설이다. 끝과 시작 사이의 그 신성한 선, 그 첫 식민지 개척자들은 삶의 끝에 다가가고 있다. 그들의 몸은 방사선과 낮은 중력의 마모 효과로 지쳐 있다. 그들은 수십 년을 다른 행성에서 인류의 다음 단계를 위해 일하며 보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의 끝에 이르렀을 때 이것이 끝인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이것은 한 의식, 일련의 기억, 한 삶의 경험이 끝나는 것이다. 이것이 비극적인 현실이다.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성취했더라도, 아무리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더라도 그들 역시 모든 인간처럼 죽는다. 생물학에 피할 수 없는 법칙에 종속된다.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화성의 흙 속으로 섞일 것이고 그 개별적인 의식은 우주의 침묵 속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삶의 끝에 있는 그 깊은 슬픔이다. 하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끝은 동시에 집단적인 시작이다. 그들의 죽음은 공백을 만들지 않는다. 정반대로 공간을 연다. 그들 다음에 오는 새로운 세대의 화성인들을 위한 공간. 그들이 심은 씨앗에서 자라는 문명을 위한 공간. 그들의 이야기, 기억, 교훈은 새로운 세대의 DNA에 새겨진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그들의 이름을 배운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그들이 설계한 시스템을 연구한다. 젊은 지도자들은 그들이 마주했던 위기에서 교훈을 얻는다. 그들의 개인적인 끝은 종의 이야기의 시작이 된다. 그들은 죽음으로써 사실상 불멸이 된다. 그들의 유산은 그들이 지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감을 준 영혼들 속에 산다. 이것이 아름다운 현실이다. 한 삶의 의미는 그 길이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남긴 영향으로 측정된다. 그리고 당신도 이 순환의 일부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삶의 가장 확실한 진실이다. 하지만 당신도 유산을 남길 기회가 있다. 아마 행성을 식민지화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당신은 한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다. 한 친구를 도울 수 있다. 세상에 아름다운 무언가를 더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 작은 선행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질 것이다. 당신의 끝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를 10번째이자 마지막 역설로 이끈다. 집과 유배 사이의 그 미묘한 선. 그 첫 식민지 개척자들은 지구를 떠났을 때 유배를 갔다. 그들은 그들이 알던 모든 것을 뒤로 했다. 그들은 영원한 이방인이었다. 다른 행성의 표면을 걸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항상 2억이 5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 파란 점에 속한 유배자들. 화성에서 보낸 그 모든 세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 어딘가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었다. 집의 부족함. 이것이 그들의 비극이었다. 결코 완전히 속할 수 없다는 것. 항상 자신의 일부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영구적인 향수, 치유되지 않는 그리움이다. 하지만 그들이 이 유배를 겪는 동안 그들은 무심코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새로운 집을 짓고 있었다. 단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다음에 올 이들을 위해서. 화성에서 태어난 첫 아이에게 지구는 유배지였다. 그가 이야기로 듣고 그림으로 본, 하지만 결코 느낄 수 없는 곳. 그에게 집은 녹슨색 하늘이었다. 낮은 중력에서 점프하는 것이었다. 서식지 안에서 자라는 것이었다. 그 첫 식민지 개척자들의 유배는 새로운 세대의 집이 되었다. 그들의 희생은 다른 이들의 소속감을 창조했다. 그들의 상실은 다른 이들의 획득이 되었다. 이것이 가장 감동적인 아름다움이다. 때로는 집을 짓기 위해 자신의 집을 떠나야 한다. 때로는 다른 이들이 뿌리 내리도록 자신의 뿌리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도 이 역학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다. 성장하기 위해 때로는 어린 시절의 집을 떠나야 한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 삶은 끊임없이 집을 떠나고 새로운 집을 짓는 순환이다. 그리고 그 첫 식민지 개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순환의 가장 보편적이고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모든 인류를 위해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 우리 종의 요람을 떠났다.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우리의 본성. 이증과 기억 사이의 고통. 탐험과 보호 사이의 도덕적 균형. 끝과 시작. 집과 유배. 이 마지막 철학적 교훈들은 화성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마지막 층들이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삶 자체가 일련의 역설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혜는 이 역설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면들을 동시에 끌어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에 다가가고 있다. 불가능한 임무의 기술적 세부 사항에서부터 생존의 가혹한 드라마를 거쳐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와 목적을 질문하는 깊은 철학적 여정까지 왔다. 이제 우리는 안다. 화성으로 간 첫 인류의 이야기는 단지 우주 모험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상이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밝은 희망과의 대면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종의 거울 속 모습이다. 이 길고 깊은 여정은 우리를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데려왔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같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본 것, 배운 것, 느낀 것이 우리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지식과 감정의 짐을 안고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 다큐멘터리의 끝에서 끝나는가? 아니면 이것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긴 이야기의 단지 첫 문장인가? 왜냐하면 그 첫 식민지 개척자들의 궁극적인 유산은 단지 그들이 세운 식민지나 그들이 찾은 화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궁극적인 유산은 그들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들이다. 그리고 그 질문들의 답은 미래를 시킬렌디레쉑 화성 여정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어쩌면 우리 우주에는 시작이 없을지도 모른다. 빅뱅이 한 끝의 시작일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우주의 잿더미에서 태어나는 순환. 다음 여정에서는 빅뱅 이전을 순환 우주 이론을 탐구할 것이다. 준비되었는가?